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암기장 특강, 헌법 들어가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헌법재판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변호사들이니까 재판론부터 제일 먼저 이제 파괴하고, 재판 과정에서 활용되는 어떤 재판 기준들, 뭐 원리들, 권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차후로 보는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책 210페이지 일단 펼쳐 놓으시고요. 헌법재판론 210페이지. 그리고 필기노트 제공됐죠. 그죠? 그 필기노트는 그냥 여러분 편하게 쓰세요. 편하게 쓰시고, 우리 키노트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키노트의 이제 논점 세트들하고는 좀 다르게 암기장용으로 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편제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키노트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논점 세트, 해당 파트에 이제 논점 세트 보시면 다 포섭이 가능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키노트로 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뭐 키노트 같은 이제 교재에다가 뭘 함부로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그죠? 처음 뭔가를 할 때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기노트에다가 마음껏 쓰시고, 나중에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제 키노트에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남기시기 바래요. 자, 이제 헌법재판소부터 해서 이제 재판론들의 이제 요건 사항들 이런 거 다 보시는데, 헌법재판론이라는 파트에서 다루는 것들은 이제 세 가지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심판 세 가지를 다루고, 우리 헌법 111조 규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은 총 5가지. 그래서 탄핵 심판하고 정당해산 심판이 추가되는데, 그거는 이제 앞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정당해산 심판은 정당 제도라는 파트에서 다루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탄핵 소추는 말 그대로 이제 국회 파트에서 다루니까, 그거는 이제 재판론 또는 뭐 소송 요건론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뭐 그렇게 뭐 소송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색채가 약해요. 그러면 이제 그 해당 파트에서 이제 다루면 끝나고, 이제 여러분이 민사소송에서부터 봐왔듯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소송 요건으로서의 색채가 이제 강한 것들이 이제 여기서 배치하는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권한쟁의 요걸 이제 보시는데, 그 전에 이제 일반 심판 절차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심판 유형과 구분 없이 공통되는 절차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 청구인이 누구냐, 재판부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심리 과정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며 구두변론으로 하느냐, 서면 심리로 하느냐, 공개주의냐, 비공개주의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결정 유형에는 뭐가 있느냐, 가처분과 재심은 가능하냐, 이제 이런 것들 다루는데, 그 일반 심판 절차가 꽤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이미 변세의 수도 가처분 같은 것들은 다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가볍게 처리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민사소송법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용어나 개념 이런 것들은 살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걸 헌법재판에서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그 헌법재판에 맞는 용도로서 이제 부각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처럼 아주 막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헌재법 40조 준용 규정에 따라서 헌재법에 따로 규정된 거 아니면은 이제 다른 소송법의 규율을 이제 준용하게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민사소송법이 일반법이죠. 소송의 일반법이라 민사소송법의 이제 규정이나 이론들이 주로 차용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차용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뭐 복잡한 논의 이런 것들이 뭐 그대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소의 주관적 병합이든 객관적 병합이든 이런 것들 뭐 상당히 복잡하죠. 뭐 보조 참가, 단순 참가, 뭐 공동 소송 참가, 뭐 유형 구분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헌법재판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예들도 많지 않을 뿐더러 사례도 보면 아주 단순한 사례밖에 없다 보니까 큰 골격 정도만 잘 아시면 충분하고,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준용되니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도 끝내고, 이제 그다음 이제 재판 과정에서 이제 헌법재판소가 심사 도구로 쓰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뭐 잘 안 쓰지만 뭐 국민주권 원리,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 뭐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또 권리 조항들. 우리가 이제 기본권 조항을 제일 많이 쓰죠. 그죠? 기본권 침해 주장하는 이제 헌법소원 사건이 이건 미리 좀 알려드리는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그 유형 중에 보면은 5가지 유형이 있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심판 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위헌법률 심판하고 헌법소원 심판 2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의 소지는 법에서부터 주로 나오거든요. 법률에서부터 근거가 주어지고, 그에 따라서 기본권 침해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몸통인 법률을 다루려고 하는 심판이 많겠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 사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권 침해 주장을 이제 요건으로 해서 국민들이 이제 민중들이 다 직접 다룰 수 있는 기관 소송이 아니라 민중소송으로 되어 있는 이런 헌법소원이 또 그 다음으로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권 이제 어떤 구도들 이런 것들을 잘 아셔야 이제 그걸 헌법재판소가 이제 심사 기준으로 어떻게 쓰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답안도 똑같이 이제 쓰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제 사례형하고 이제 기록형의 차이점은 뭡니까?
한번 되새겨 보죠. 사례형 문제 답안을 어떻게 쓰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쓰죠? 재판관의 마음가짐으로 쓰는 겁니다. 사례형 시험은. 그래서 내가 재판관일 때, 헌법 재판관일 때 이런 어떤 문제 쟁점 상황을 어떻게 어떤 도구로 풀어나갈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 형식은 뭐로 결정하며 까지 시작해서 이제 마무리까지 가는 거죠. 근데 기록형은 재판관의 입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변호사 입장에서 쓰는 겁니다. 그죠? 의뢰인에게 가장 득이 되는 방법으로 최소한 들이밀 걸 다 들이밀어 가면서, 이게 재판소가 지금 현재까지 어떤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어떤 유형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 평화적 생존권이니 뭐 여러 가지 적극적인 서울광장 참여봉사 사건에서 곡물 이용권 주장, 이런 것들은 행복주권에서 근거될 수 없다 해가지고 뭐 부정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도 또 밀어넣습니다. 변호사들은. 판례가 이거는 기본권으로 인정 안 된다 했는데도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가 있습니다, 과도합니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게 판례가 언제든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재판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그것도 행복주권의 내용이 된다라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찔러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령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죠? 사령은 재판관의 관점에서 확립된 판례로서 이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면 안 되겠지만은, 기록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막 들이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뢰인을 위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또 의뢰인을 위한다 치면은 이제 기본권의 경합이나 충돌, 논점 이런 것들도 쓰지 않죠, 그죠? 사령에서는 기본권이 여러 개 문제되면은 그 중에 추려가지고 집중해서 이제 풀어나가잖아요. 그죠? 재판관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관이 뭐 10개 기본권이 문제된다고 해서 10개를 다 평등하게 판단하다 보면은 소송이 너무 지연되고 무거워져요. 그래서 소송 불경제라는 게 오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소송 경제를 적용하다 보면은 이제 경합 이론, 충돌 이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기록형일 때는 어떤 게 먹힐지 모르기 때문에 다 밀어 넣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권 경합 이론, 충돌 이론, 변호사가 미리 쳐가지고 이것만 다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록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제 경합 이론이나 충돌 이론 같이 이제 기본권 갈등 이론이라고 하는데, 기본권 총론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이지만 이거는 사례형에서만 쓰입니다. 사례형만 쓰이고 기록형에서는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존재의 마음가짐으로 이 답안을 쓰는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또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차차로 이제 공부를 진행해 보면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그런 거를 이제 적시를 해드릴 텐데, 그때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과잉금지 뭐 이런 것들도 평면적으로 많이 잘 쓰고 이제 많이 쓰는데, 목수침법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쓰는데, 거기다가 점수를 5점 이상 또 챙겨가지고 더 얹어볼 수 있는 이런 방법론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과잉금지 나오면은 씩 웃지 말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과잉금지 내가 잘 쓰고 늘 써왔던 거지만 몇 점씩 5점, 10점을 더 받을 수도 있겠구나, 저런 방법이면.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전수를 해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을 잘 챙겨내시고요. 일단 그 전에 어떤 이론적인 기반, 논리 체계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답안 활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보태기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10페이지 헌법재판소 파트 들어가는데, 자, 먼저 책으로 처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이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PPT로 개관을 한 다음에 책을 다시 들어가서 이제 확정을 하고요. 개관 없이 그냥 책으로 충분한 것들은 책에서 이제 바로 처리하도록 하고, PPT 개관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210페이지, 자, 헌법재판제도 일반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248번 쟁제 보시면 구체적 규범 통제와 추상적 규범 통제 개념 구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구체적 규범 통제 제도란 규범을 통제한다, 무효화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효력을 부정하거나 혹은 적용을 거부하는 각종 제도를 말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위헌법률 심판하고 위헌리법 명령규칙 심사 제도, 107조 2항에 있는 요 두 가지가 고려되는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이니까 이제 위헌법 심판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모습이 되겠죠. 자, 어쨌든 첫째 상위 규범과 하위 규범의 분별이 가능해야 됩니다. 일단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규범 간에는 위헌 심사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친구들끼리 통제를 하고 이런 것들은 어울리지 않죠, 그죠? 대등한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자녀한테 뭐 통제를 하고 감독권을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비로소 이제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규범 간의 상하 우열이 이제 존재해야 비로소 이제 규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설명드리냐면 나중에 헌법 규범 간에는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헌법 규범으로 헌법 규범을 심사할 수는 없다라는 판례 논리가 있어요. 그걸 체크하자면 상하위의 우열 관계를 전제로 하는 조건, 요거는 이제 규범 통제의 조건을 이제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줄제 가보시면 이제 규범 통제가 이제 일어나는 계기,
관련해서 구체적 규범 통제와 추상적 규범 통제로 구분이 됩니다. 자, 구체적 규범 통제란 구체적인 재판 사건을 위한 규범 통제란 뜻이에요. 구체적 재판 사건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동되는 규범 통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원의 항고소송 사건이나 이런 행정 사건 같은 구체적인 재판이 열려야 돼요. 적법하게 열리는 걸 전제로 해서 그 재판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규범 통제가 이제 가동하도록 꾸며놓은 제도, 이런 것들을 구체적 규범 통제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위헌법률 심판은 명령규칙 심사도 마찬가지인데 전부 다 구체적 규범 통제입니다.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다 갖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줄된 데 가볼까요? 동그라미 2번. 이제 추상적 규범 통제는 말 그대로 구체적인 재판 사건과 상관없이라는 말이 추상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법 규범 상태를 그 자체를 그냥 대상으로 삼아서 법 규범에 담긴 내용이 과도하다,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다루는 제도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운영될지가 좀 막연하지만은 추상적 규범 통제를 운영하는 이제 일부 운영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 그런 나라는 가면은 헌법에 이미 헌법이나 헌재법에 가면은 청구권자들이 특정됩니다. 예, 어떤 청구권자들이 어떤 이제 상황 요건에서 법규범 자체를 어떤 재판과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 구체적 규범 통제 국가라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제청할 수 있다, 심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둠으로써 이제 다 구체적 규범 통제예요. 자, 내려가 보시면 마지막에 정리합니다. 세 줄 뒤에, 아래 세 줄 뒤에. 우리 헌법은 가장 전형적인 규범 통제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위헌법률 심판에 관해서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해. 자, 재판의 전제성 체크해 봅니다. 요건으로 하여 구체적 규범 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구체적 체크합니다. 자,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용어는 그 성결 과제라는 뜻이죠, 그죠? 예, 재판을 위한, 좀 이따 다룰 건데요. 자, 재판의 전제성. 예, 이 표현은 재판의 전제가 된다, 뭐 이 뜻인데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규범 통제가 재판 사건의 해결을 위한 이제 앞선 문제가 되는 그런 이제 수단이 되는 이런 걸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성결 과제, 그래서 규범 통제가 재판의 해결을 위한 성결 과제가 된다, 성결 문제가 된다. 요걸 이제 재판의 전제성이란 말로 이제 풀어 쓴 건데, 성결 문제라는 용어만 떠오르면 됩니다. 이 성결 문제가 무슨 말이죠? 앞서 해결돼야 할 과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재판의 어떤 구체적인 그 법원의 항고소송의 뭐 인용, 기각, 이런 이제 그 판결 전에 앞서서 해결돼야 될 과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에 적용될 수 있는 그 어떤 법규범의 하자가 이제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하자를 먼저 다뤄보고 하자가 이제 가려진 상태에서 재판을 내려야 올바른 재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의 해결을 위한 앞서 해결돼야 할 과제, 앞서 해결돼야 될 과제, 요걸 이제 줄이면 성결 문제 또는 성결 과제, 이렇게 이제 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표현이 아니고 이제 성결 문제다, 요 이제 포인트만 딱 떠오를 수 있으면 되니까. 자, 요거 이제 재판의 전제성은 하여튼 요 자체는 이제 성결 과제 또는 성결 문제임을 밝히는 이제 요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재판보다 앞서서 해결한다, 이 재판이라는 게 이제 매개돼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용어가 재판에 앞서서 해결될 과제로 규범 통제가 이루어진다. 자, 이 말이 결국은 어떤 재판 구체적 규범 통제, 그걸 이제 염두에 둔 것이고, 재판과 상관없는 구체적인 재판 사건의 해결과 상관없는 추상적인 통제 자체는 안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부여됐죠. 자, 요 내용은 이제 아주 일반적인 내용이라 그렇게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쓸 일은 없고 그냥 참고용으로 한번 읽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일반 절차로 이제 바로 들어가시는데, 자, 249번 이제 심한 청구의 취하부터 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부터 여러분이 취하가 원칙적으로 보장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도 취하를 보장합니다. 하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하자면 이제 뭐냐면, 일단 이제 심판의 청구가 보면은 그 직권주의가 아니라 이제 신청주의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에게 신청을 받아서 재판이 성립되는 이런 구조를 이제 전제로 할 때, 결국 이제 신청인이 그 자신의 어떤 주장을, 청구를 어떤 일로
걸로 하자. 이렇게 이제 거둬들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신청 과정에 당사자들에게 권리가 있으니까 신청을 철회하는, 거둬들이는 권리도 인정하자. 그래서 취하를 이제 인정하는데 중요한 건 그 취하의 명문의 규정이 일단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취하의 이제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뭐 체줄의 키워드는 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보십시오. 오른쪽 페이지에 이제 줄 보시면 헌재는 헌법 소원 절차와 권한쟁의 절차에서 심판 청구에 취하가 있는 경우에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와 상관없이 소송이 종료된다고 판시하였다. 자, 두 문자 오른쪽에 있죠. 취소권 종료. 요거는 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취하 문제는 아직 사례 문제로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법시험 시절부터 고려됐던 쟁점이기 때문에 취소권 종료. 취소권의 어떤 제기 기간, 제소 기간이 뭐 제척 기간이 만료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다 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써주시면서 아주 좋고요. 책에 있는 것만 써야 된다는 법칙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은 취소권 종료 이런 헌재 판례는 알고 있는데 명문의 규정에 대해서는 인식이 없다. 없기 때문이거든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인식이 없는 거니까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걸 이제 붙여서 써도 좋겠고요. 자, 이제 취하 인정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맨 마지막 두 줄 다시 보세요. 헌법 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와 상관없이 체크해놓으세요. 상관없이 종료된다. 이게 이제 무조건 종료설인데 그 예외적 비종료설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견해 드립이 좀 있다는 거 아시는데, 자, 처음 보시면 취하의 효과. 자, 무조건 종료설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 비종료설이 대립을 해요. 자, 원칙적으로는 취하가 있으면 종료하는데 다만 어떤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 종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견해가 있고 이것도 우리 재판관들의 견해입니다. 요게 이제 법정 의견이고 요게 이제 반대 의견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 견해는 뭐냐면 헌법재판이 이제 객관쟁송이라는 속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주관적인 이익, 개개인의 어떤 권익 이런 거를 보호하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하고 다르게 공동체 전체 질서, 헌법 수호 장치란 말이에요. 헌법 수호 장치. 다른 말로 하면 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에 복종하는 이제 공동체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개인들의 이제 권리가 부수적으로 같이 보장되고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근원적으로는 공동체의 질서, 이런 입헌주의적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소송이다 보니까 객관쟁송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객관쟁송은 이제 요 객관적인 심판 이익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예외적 비종료설은 객관적인 심판 이익 이게 이제 예외 법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견해입니다. 자, 객관쟁송의 속성이 이제 객관적으로 소의 이익을 다루는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좀 이따 진행하다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의 개인에게는, 심판 청구인 개인에게는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 심판의 진행일지라도 우리 공동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위해서 어떤 이익이 되는 해명의 이익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심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예외적인 비종료설은 객관적인 이제 헌법재판의 객관성을 고려해서 이 객관적 심판 이익이 나중에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반복 가능성 또는 해명의 중대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해명의 중대성이 있을 때 중요한 이제 헌법적 해명의 이익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심리가 그 당사자 이제 청구인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심판일지라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법칙이 이게 일반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반 법칙인데 자, 법정 의견은 무조건 중요설. 이런 거 안 따진다. 취하에서만큼은 안 따지겠다고 하고 무조건 그냥 종료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법정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논거가 안 나와요. 우리 재판 결과, 즉 판시를 공보를 보면 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종료하고 끝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대 의견만 이제 아우성이죠. 막 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쟁송 아니냐.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해명할 이익이 있고 하면은 심리가 유지돼야 된다. 뭐 이런 논거가 나오는데 법정 의견은 그냥 논거 없이 그냥 뭐 항상 그냥 종료시켜버려요. 그냥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좀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의 필요성 때문이 아닐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운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논거는 없습니다만
농고는 이제 반대 의견만 있고 법정 예외는 없는데요. 자,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운영 어떤 취지일까요? 사법자원의 한정성을 얘기하는 거죠. 총 9인밖에 안 되는 재판관들이 대한민국의 큼직한 사건들을 이제 다 다루는데 그러다 보니 다룰 게 워낙 많을 거 아니에요. 접수 순서에 따라서 얼마나 사건이 쌓여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취하를 해주면 소댕스 빨리 다른 사건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더 많은 어떤 권리구제, 헌법수호 이런 것들을 담당하겠다 이런 취지가 이제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몰라도 됩니다. 쓸 일도 없고 그 결과물을 반영만 할 수 있는 준비만 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궁금하잖아요, 그죠? 왜 근데 법정 의견은 농구도 없이 그냥 종료시킬까 하면 사법자원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더 오히려 다른 사건에 이제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을 위해서 이런 논리가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무리 없이 뇌새김이 될 거예요. 궁금하면은 뇌새김이 잘 안 되거든. 의문이 생기면 이런 농구가 이런 결론이 왜 나오지? 농구도 제대로 없으면서 왜 나오지? 궁금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잘 안 외워져요. 우리 그 감각이 보면 자꾸 밀어낸단 말이에요. 퉁퉁 튕겨내. 어떤 결과들을 단순히 이제 외워줄 수 있는 건데도 취소권 종료에서 이제 외워지면 빨리 이제 다음 어떤 내가 정리할 걸로 넘어가고 페이지를 넘기고 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그 취소권 종료인데 왜 그냥 종료지? 자꾸 이렇게 뇌가 걸려. 그런 걸 방지하자면은 잘 모르지만 선생님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 그냥 넘기면 돼. 그때부터 이제 뇌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럼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걸로 만들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하시고 뇌에다가 이제 명령을 내리세요. 이제 취소권 종료 완료하고 넘기면 된다. 이렇게 이제 뇌에 명령을 내리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이제 그 밑에 여러분 기출 OX 들어가 있죠. 책 밑에 보면 요거는 이제 쟁점마다 또 이제 선택형에서 출제되는 내용들, 객관식 지문들 제가 이제 또 같이 공부할 기회가 되시라고 한번 담아놨는데 근데 너무 욕심 안 내셔도 돼요.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종합반 우리 종합반생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이제 객관식도 열심히 이제 다루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학원에 있잖아요. 레슨 과정 이래가지고 선택형 위주로 해서 계속 달고 드리거든요. 그때 뭐 기출 지문, 정지문 이런 거 막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로 안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암기장을 볼 때는 그 암기장 이제 사례형 대비용 교재이기 때문에 사례형 대비에 그냥 집중해서 본문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50번, 251번이 이제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중복 청구 금지, 그 다음에 이제 초의 주관적, 객관적 병합, 뭐 이런 것들 문제인데, 객관식으로는 나온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고요. 사례형은 그냥 기본으로 한번, 혹시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불이타 대비 해서 보시는데, 자, 먼저 250번의 중복 청구 금지 들어봅니다. 자, 이제 헌재법 40조에 준용 규정이 있거든요. 40조. 아까 말씀드렸죠. 헌재법에 특별히 명시된 거, 규정된 거 아니면은 다른 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40조 규정이 있는데 이 40조 그 조문 존재감도 좀 인식하셔야 돼요. 이거 활용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헌법재판원에서는. 그래서 40조 준용 규정에 따라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이 조문 번호는 필요 없고 민소법 등이 이제 준용될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줄 뒤로 갑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헌재는 헌재법 41조의 위헌법률 심판 재청 사건과 줄여서 이제 위헌 재청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 사건, 68조 1항이면 이제 권리구정 헌법소원이에요. 권리소원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죠. 68조 2항의 이제 헌법소원을 위헌 심사용 헌법소원이라고 해서 줄이면 위헌소원이에요. 그래서 권리소원, 위헌소원. 머리에 넣으시고 여러분 답안 쓸 때 권리소원, 위헌소원 이렇게 약어 써도 됩니다. 이 약어, 약칭어도 전문 용어거든요. 교수님들도 쓰시고 판례도 쓰니까 자, 그래서 위헌소원, 권리소원 이제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 전제로 지금 이제 위헌 재청 사건하고 이제 권리소원 사건 요 두 가지는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는 판시가 나와 있습니다. 당연하죠. 요거는 이제 배우고 나면 너무 당연한데 위헌법률 심판은 자, 치환 한번 보세요. 위헌법률 심판하고 요거하고 대응되는 이제 위헌심사용 헌법소원, 위헌심사용 헌법소원 요 두 가지는 이제 보충관계에 있어요. 보충관계.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했는데 당사자가 근데 법원이 재량권을 가지잖아요. 재청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에 뭐 재청을 해주면 이제 위헌 재청 사건이 되는데 재청을 기각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위헌법률 심판은 가동이 안 되거든요. 그걸 대비해서 지금 헌재법에 가면 이제 위헌소원 제도를 두거든요. 이게 이제 불복형 규범 통제예요.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이 이제 가로막힌 이런 이제 정황을 대비해서 이제 헌법소원의 유형으로서 위헌법률 심판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는 이런 우회적인 장치, 불복형 규범 통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볼 거예요. 요 두 가지는 성격이 똑같아요. 예, 요거는 규범 통제 장치입니다. 지금 좀 전에 읽었던 상위법으로 하위법을 통제하는 이런 이제 장치거든요. 다 이제 법률을 대상으로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봤던 권리구정 헌법소원. 자, 권리소원. 네, 요거는 규범 통제 장치가 아니라 이제 본래적 의미의 헌법소원이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인권 또는 이제 권리구정장치입니다. 권리구정장치. 기본권 침해 주장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조건 요건이 성립되고 다루는 내용도 기본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권리를 구제받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갖추거든요. 근데 얘는 상위법으로 하위법의 통제를 통해서 이제 위계 질서를 법 질서의 위계를 챙기는 이런 장치로서 이제 규범 통제냐 권리 구제냐 이런 측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니까 중복제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똑같은 취지를 가지는 절차다라고 볼 수 없어서 위헌소원하고 위헌분 심판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취지를 가지지만 권리소원하고 이런 규범 통제장치하고는 취지가 달라요. 그래서 중복제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또 내려가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줄내 보세요. 헌재법 68조 1항과 68조 2항의 헌법소원 사건도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고 했다. 이거는 들어갔죠, 그죠? 헌재법 68조 2항의 사건, 자, 치워보세요. 헌재법 68조 2항의 사건이 위헌소원 사건이죠. 헌재법 68조 1항의 사건이 권리구정 헌법소원이잖아요. 이미 정리 끝났네. 다른 사건이다. 예. 자, 이게 다 같은 이제 결론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권리소원하고 규범 통제가 서로 다른 거다. 이런 의미들은 밝혀졌는데,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위헌소원하고 위헌법률 심판은 지금 판례가 없죠, 그죠? 왜 판례가 없을까? 또 궁금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이 똑같다고요. 그리고 이 둘은 보충관계에 놓입니다. 보충관계. 위헌법률 심판이 기본 절차고, 그 다음에 이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보충적인 절차예요. 예, 위헌법률 심판이 가로막혔을 때 이제 보충적으로 최후 수단으로서 이제 고려되는 이런 이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이미 관계상 중첩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속성상 보충관계의 속성에 따를 때 서로 중첩될 일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판례도 형성이 안 되는 거지. 자, 요거까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51번의 병합 청구 내려가 보죠. 병합 청구는 그 제목 옆에 한번 써볼까요? 동종 절차 플러스 공통 관할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동종 절차 플러스 공통 관할. 민사소송법에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소가 병합이 되려면 같은 종류의 절차에서 같은 관할관자가 다룰 수 있는 어떤 이제 상황이 이제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시면 세 줄 볼게요. 헌재는 하나의 헌법소원으로 헌재법 68조 1항에 의한 청구와 동조 2항에 의한 청구, 즉 권리소원과 위헌소원을 함께 병합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요. 네,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죠? 다 같은 헌법소원 절차예요. 위헌소원이든 헌법소원이든 다 같은 동종 절차, 다 같이 이제 헌법소원의 절차로서 지금 구현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다 헌재가 담당하죠. 공통관할. 그렇기 때문에 동종 절차, 공통관할 요소를 이제 다 갖췄고, 자, 그리고 아까 위에서 260번 볼 때 중복제소도 아니라고 했죠. 68조 1항의 권리소원과 68조 2항의 위헌소원은 중복제소 문제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합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에 헌법소원 심판에서 제3자 심판 참가를 허용하고 있다.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 그 각조에 가시면 뭐 상세하게 써 있지만 읽을 필요 전혀 없어요. 민소법상 뭐 보조 참가, 뭐 공동소송 참가 뭐 이런 것들, 예, 심판 참가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준용되는 거예요. 근데 비교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결정의 파급력이나 기속력 이런 걸 고려할 때 그 소송의 관여자는 아니지만 법적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당사자가 소송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이제 그 제3자 심판 참가 허용 근처에다가 이제 써봅니다. 제3자 소송 담당이란 개념은 우리 헌재가 또 인정하지 않아요. 요거는 이제 헌법소원, 권한쟁의 이런 데서 이제 다 나오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 책에서는 뭐 헌법소원이라고 써 있지만 이제 권한쟁의에서도 심판 참가 허용하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제 헌법소원이나 권한쟁의나
공통으로 자, 제3자 소송 담당이란 거는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유 개념이에요. 제3자 소송 담당, 이런 고유 개념이거든요, 이 자체가. 예, 심판 참가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외우시는데, 이 제3자 소송 담당 개념은 이제 뭐냐면, 왜 논의가 되냐면, 이 독일 헌재법에는 일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심판 참가 제도 말고, 그 법적 이해관계가 전혀 일반적으로 이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공익을 위해서, 헌법 수호나 공익을 위해서, 법적 이해관계 없는 어떤 당사자들한테도 예외적으로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서 심판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가 있어요. 자, 근데 요게 이제 금방 이제 말씀드린 건데, 독일 헌재법에서 이제 일부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상 우리 현행법에서 명시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그 이제 요건 차이가 뭐냐면은 법적 이해관계, 자, 불문입니다. 예, 법적 이해관계 없는 자, 예, 없는 자들, 없는 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심판 참가 제도는 법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참가할 수 있거든요. 민사소송 보면 다 법적 이해관계가 전제 요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3자 소송 담당이라고 해서 논의가 되는 것들은 법적 이해관계가 없는 순수한 단순한 제3자들의 청구. 그래서 이제 원래 헌법재판을 가동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있는데 걔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럴 때 아우 고구마, 아우 저 고구마 답답해 하면서 남이 이제 대신 제기해 주는 것들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권한쟁의 같은 데 가면 많이 나와요. 많이. 그래서 이제 국회의 어떤 동의권이라는 통제권을 대통령이 침해하고 있을 때 국회하고 대통령이 같은 정당이라서 가만히 있다. 그럴 때 이제 소수파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 동의권은 당연히 국회라는 합의체의 권한이지 의원 개인들의 권한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자신하고 직접 법적 이관계가 없지만 대신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헌법 침해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을 이제 독일 헌재법에서는 일부 인정합니다. 엄격 요건 하에서. 근데 우리 헌법이나 헌재법에 이런 제3자 소송 담당, 즉 법적 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엄격한 조건 하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소송 유형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재가 명문의 규정 없이 권리도 없는 자가 제기하는 것들을 인정하다 보면 그 자기 책임의 원칙이나 이런 법치주의에서 나오는 자기의 권리는 본인 스스로 행사한다. 이런 이제 자기 책임의 원칙 같은 것들에 어긋날 수 있다라고 해서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요거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 헌법소원 파트 가면 각주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권한쟁의 가면은 본문으로 정면으로 또 실제 다루어진 저구조로 다루어진 이런 판례들을 볼 거예요. 자, 일단 먼저 나오는 게 236페이지 각주에 가면은 헌법소원 파트에서 이제 먼저 볼 수 있고, 나중에 이제 권한쟁의 가면은 아주 본격적인 논점으로 따로 보게 돼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가처분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개관이 필요하거든요. 자, 참 보십시오. 그 위에 토픽 있죠? 제목 바로 밑에 이제 토픽이 실려 있는데, 요게, 기출된 사안이면 이제 기출 문제를 담아놨고, 압축해서 담아놨고, 아직 출제가 없는 부분이면 이제 관련 판례들, 판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례를 이렇게 자 꾸며놨는데, 그래서 이제 토픽이란 말이 화제, 논제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 쟁점과 관련해서 화제가 될 수 있는, 논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은 건데, 다음 기회에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가처분제도 PPT로 와보세요. 자, 본안 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장치다. 자,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본안에 종속되는 보전처우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그죠? 보전처분, 민소법 할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종국 결정 또는 이제 본안 결정이 나왔을 때 쓸어 담을 수 없는 어떤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전 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전 조치, 보전 처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근데 헌재법에 가면은 딱 두 군데만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로 이제 되는데, 정권가, 요건 두 문자로 한번 쳐볼게요. 책에 있으니까 몰라도 체크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가처분이 딱 심판 유형 두 가지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한정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논리를 확장해 보면 가처분의 이익이다, 보전의 이익이다, 이런 것들이 이 두 사건에만 집중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건 위험법률 심판, 뭐 헌법소원 심판, 대표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 이런 것들도 보전 조치 안 해놓고 나중에 심리 진행했다가 결국 이제 심리 이제 심판에 결정하고 결정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런 이제 문제 사항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비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재가 예시설을 취해요. 예시설. 예. 그래서 정권과 예시설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문의 규정 암기하시고 쓸 준비도 하시고 문제 이제 우리 사례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한 몇 년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안 나올 것 같지만은 선택형 대비는 또 무조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권과 그다음에 예시설 요걸 이제 정리를 합니다. 정권가는 이제 의미가 스토리가 이제 뭐냐면 우리 경제계의 이제 월스트리트 월가라는 이제 명칭이 있죠. 월가. 그러니까 정치계에다가 그걸 대입을 해가지고 정권가 월가. 경제계에는 월가, 정치계에는 정권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처분 재판도 재판이죠.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은 이제 소송을 위한 적법 요건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용을 위한 이제 본안 판단처럼 인용을 위한 이제 실체적인 판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적법하게 한 요건도 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거 이제 좀 이따 책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책으로 들어가서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용 요건은 여러분 이제 행정법 할 때도 이제 이런 거 많이 보죠. 대원 판례 중에 보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반제 필요성, 뭐 긴급성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약간은 다릅니다. 약간은 다른데 뭐 행정법에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사례 우리 첨삭을 해다 보면은. 행정법의 그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그 답안들이 많이 나와요. 처음에. 다릅니다. 조금 색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헌법을 쓸 때는 헌법재판소가 내린 인용요건, 그 맥락을 그대로 갖추어서 따로 써주셔야 돼요. 대법원 판례하고 헌재 판례는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회복 불가능한 손해방지 필요성, 긴급성, 이익형량 요 세 가지인데, 두 문자로 이제 어떻게 처리되는가 보겠습니다. 전부 다 하나의 두 문자로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책으로 들어봅니다. 자, 1번 가처분 제도의 의의는 첫째줄에 본안 결정의 실효성 달성을 위한 대책이다. 실효성, 보전 처분. 자, 그리고 둘째 줄에 정권가 나왔죠. 그리고 그다음 그 이론들이 좀 간혹 이제 쓸려 있는 것들인데 이 이론은 여러분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은 지금 이제 공법 중에서도 행정법하고도 많이 달라요. 행정법은 여러분들이 판례만 써가지고는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론을 좀 버무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판례가 주도권을 잘 못 잡고 있는 영역이다. 행정법 영역은. 그래서 행정법 영역 자체가 행정법학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이제 기틀을 갖추고 법학의 한 부분이 된 게 오래지 않아요. 역사가. 법학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례가 아직 이제 정확하게 리드를 못하고 있고 이론들이, 학설들이 이제 많이 그 입김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례도 보면 이게 어떤 이론인가 이런 것들을 좀 밝혀줘야 될 정도로 판례가 이렇게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는 그 논리를 제공을 좀 못하는 해석의 여지가 많은 이런 판례들이 또 많고요. 그런데 헌법재판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1989년도에 이제 설치돼가지고 90년도부터 판례를 내기 시작했는데 엄청 열심히 학자들보다 더 열심히 논리를 구성을 해가지고는 지금 이제 헌법의 이론은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다. 완전히 리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시험은 객관식 시험이든 사례시험이든 기록시험이든 간에 판례로 쓰면 돼요. 판례 외의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는 체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판례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활용성 있는 도구,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학설들을 필요에 따라 조금 실어는 드리는데 이게 이 책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것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가 있는 분야는 판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판례 의미를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이론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조금 한번 읽어두시면 유용한 경우들이 있긴 한데 이걸 쓸 용도로 암기를 하지 마라. 정리하지는 마라. 아셨죠? 그래서 이론은 헌법에서는 정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례가 없는 분야에서는 이제 이론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판례 없는 영역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99%가 다 판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 있으면은 그냥 가다듬어 그냥 버리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판례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내려가 보시면 줄 보십시오. 헌재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같은 법 제68조 1항의 헌법소원 뭐예요? 권리소원. 권리소원 절차에서도 가처분의 필요성은 마찬가지이고 또 이걸 허용하지 않을 또 특별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여 가처분이 허용된다고 하며 그 결과 예시설을 취하고 있다. 자, 예시설 체크하세요. 우리 책에 키워드 있지만 제가 키워드를 또 가려드립니다. 자, 예시설.
그 정권과 예시설 두 개가 이제 이런 거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생각건데 그거는 이제 사례 답안을 위해서 이제 검토 요소들 담아놓은 건데, 요거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 안 드립니다. 주로 판례 지지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판례를 압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복습할 때 한번 읽어주세요. 자, 보통 뭐 검토 이런 거 잘 안 써요. 잘 안 쓰고 우리 변호사 시험 답안에서는 판례 제시만 잘해도 그 검토 점수가 따로 이렇게 많이 있지 않거든요. 예전에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맥락 시험이라고 해서 뭐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맥락을 잘 갖춰요. 문제점, 이론, 판례, 내 생각, 검토 요까지 이제 막 갖춰줘야지만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 시험은 특히 헌법 시험은 변호사 헌법 시험은 판례 있는 영역에서 판례만 잘 이렇게 반영을 하고, 판례가 지금 관련되는 게 어떤 쟁점에서 한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합돼야지 이제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만 이제 잘 조합해서 합리적인 결론만 잘 도출하면은 점수가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검토 같은 것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 더 이제 첨가하자면 목차 많이 물어보셨는데 헌법학에서는 목차 없어요. 사례형이든. 네. 그래서 뭐 목차를 외워가지고 뭐 정형화된 목차, 뭐 가처분하면은 뭐 의의 요건 뭐 이걸 두 문자로 외우고, 예, 그 썩은 짓. 예. 사법시험에서는 예전에 그렇게 준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맥락을 요구하다 보니까, 맥락을 안 갖추면 점수를 잘 안 주는 이런 시험이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목차 외우고 이랬는데, 근데 사법시험도 후반기에 가면 목차 안 외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원고지 시험 칠 때가 있어요. 사법시험이. 아주 옛날에는 원고지로 이렇게 막 스태플러 찍어가지고는 원고지로 막 넘기면서 막 쓰던 시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채점자들이 답안을 검토하는데 미쳐버리는 거예요. 열 몇 장 되는 막 이런 답안지를, 원고형 답안지를 보다 보니까 가다 보면 뭘 썼는지 막 까먹고 이러거든요. 채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발 목차라도 좀 넣어주고 흐름이라도 주고 이렇게 맥락을 이렇게 갖출 수 있는 그 조건을 안 주면 이 답안 점수 안 주겠다 막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채점하기가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채점자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목차를 이렇게 부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잘 써놓고 채점자가 그걸 맥락을 잘 이해 못해가지고 썼는데도 안 쓴 것처럼 이렇게 점수가 나올까봐 그걸 방지하고자 학생들이 노력을 많이 하면서 목차를 외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처럼 4면짜리 답안지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사법시험에서부터. 그러니까 4면짜리, 앞뒤 그죠? 4면짜리. 그러니까 2면인데 총 이제 4면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이제 한 100줄 정도 쓰는 이런 답안지로 이제 딱 바뀌어지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런 맥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면에 들어갈 것들이 한눈에 확 다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목차 같은 거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구성하면 돼요. 특히 헌법에서는. 그래서 헌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처분 쟁점 넣으면은 그냥 의의, 그 다음에 뭐 적용 요건,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사안의 해결. 이렇게 그냥 끝내면 됩니다. 단락만 크게 나눠주면 이제 끝나니까 목차 암기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가처분의 요건으로 갑니다. 자, 가처분에 일단 가처분도 재판이기 때문에 적법 요건하고 이제 그 실체 요건, 요 실체 판단 요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적법 요건은 자, 헌재가 관할권을 갖는 본안 사건의 당사자가 본안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 그 다음 괄호를 묶습니다. 본안 심판이 계속 중이거나 계속되기 전에까지 괄호 묶어버리세요.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요거는 어떤 논점 때문에 들어가냐면 그 본안 심판이 계속 중이거나 그걸 이제 병립적 가처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계속되기 전에 요걸 이제 고립적 가처분이라고 순서대로 병립적, 이제 고립적 가처분. 자, 요건 이제 유형을 얘기하는데, 요 견해 드립이 약간 있어요. 견해 드립이. 그래서 이 고립적인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요게 이제 논점이 되거든요. 하나에. 아셨죠? 예. 그런데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지금 이제 고립적 가처분 이런 것들을 다룬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론만 있어서 시험 대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순수 이론 이런 것들은 시험에 못 내는 게 견해 드립이 있기 때문에, 견해 드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채점 기준을 잡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나오니까 무시하시면 돼요. 자, 병립적이라는 건 뭐예요? 본안 청구를 하면서 또는 하고 나서 가처분 신청하는. 그래서 본안 사건하고 가처분 사건이 병립되는 이걸 얘기하죠. 이게 아주 일반적인 경우죠. 자, 이제 고립적인 경우는 이게 이제 이례적인 거. 본안 청구 안 한 상태에서 가처분부터 먼저 신청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는 하여튼 헌법재판소 태도가 어떠냐 따지지 말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이제 논란이 약간 있긴 하나 우리는 몰라도 된다.
판례가 정확하게 이 이론을 꼬집어낸 논리를 제시한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안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괄호 빼버리고 이제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것이 요구된다. 이 권리보호 요건이란 거는 이제 현실적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일반적인 이제 협의의 소의 이익을 얘기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나오는 것들이 다 이제 본안에 의존하는 이런 이제 의존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자, 둘째 줄로 다시 가봅니다. 중요한 게 나옵니다. 본안 심판 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자, 명백히는 공통돼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가 아니면 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명백히에다가 체크합니다. 이게 들어가줘야 돼요. 이런 게 점수입니다. 예, 이런 거 안 들어갔는데 다 썼는데 점수가 이상하더라. 예, 요게 들어간 친구하고 안 들어간 친구가 점수가 확이 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여러분 252번 가처분 이제 제목 위로 올라갔어요. 저 위에 제목이 가셔서 자, 이걸 씁니다. 가처분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가 적극설을 줘요. 적극설의 태도. 적극적인 태도. 자, 왜일까요? 헌재 입장에서 좋은 장치거든. 본인들한테 유리한 장치, 우리가 내린 종국 결정의 실효성을 보존해주기 위한 이런 장치이기 때문에 아주 우호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안 심판 청구가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됐다거나 뭐 이유가 안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눈에 바로 보이는 이런 사건만 아니면 웬만하면 가처분을 받아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처분은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죠? 그건 일반적입니다. 예, 모든 재판에서 다 그런데 특히 헌법재판에서는 자, 적극설 이걸 아셔야 되고 자, 그게 이제 확연하게 보이는 게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만 아니면 눈에 뻔하게 누가 봐도 다룰 게 아니다 싶은 눈에 띄는 사안만 아니면 괜찮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인용되기 위한 즉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내려가시면 기존 현상의 유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방지 필요성과 종국 결정 이전에 잠정 조치를 취해야 할 긴급성 그리고 이중가설 이론에 의한 이익 형량의 결과 이중가설이란 말은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가처분 판단 단계는 본안 심판 청구를 하고 나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이제 근본적인 안건이 어떤 안건인지를 이제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가처분의 주장만 취지만 가지고 이제 인용 여부를 가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 어떻게 가정하는가 오른쪽 첫째 보세요. 가처분을 헌재가 받아들인 이후에 본안이 기각돼 버렸을 때의 불이익. 가처분 인용 결정이 무의미해졌죠, 그죠? 본안이 기각돼 버리면 자, 이런 불이익과 그 다음에 반대로 가처분을 기각시켰는데 나중에 본안이 인용돼 버리는 이런 경우에 가처분이 되지 않은 불이익 이런 것들을 이제 상호 대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중 가설이란 거예요. 두 가지의 가설을 서로 대조를 해서 어떤 게 타당하냐로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본안 판단에 이제 의존된 결과물들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가정적인 어떤 판단, 이익의 판단을 가지고 간다 해서 왼쪽에 맨 마지막에 이중 가설 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론은 안 쓰셔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오른쪽 문장을 쓰셔야 됩니다. 나오면. 그리고 우리 가처분 나왔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사례 대비 용도로는 암기하지 마시고 객관식 대비 용도로. 왜냐하면 객관식에서 선택형에서 그 문장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오지문 낸 적이 있어요. 오른쪽 문장. 그래서 반대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객 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밑에 이제 기출 OX를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건이 되니까 복습하실 때 한 번 정도만 봐주시고 다음에 뭐 2회독부터는 이제 안 보셔도 돼요. 기출 OX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기출 OX도 보면은 지금 이제 주로 우리 그 쟁점으로 다룬 내용들을 OX로 이렇게 앉혀놨지만은 그것도 또 더 분석이 필요한 쟁점들도 있습니다. 기출 OX 쟁점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왼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그 본문으로 본 지식만 가지고 안 풀리는 선택형 지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해봤자 무의미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딱 들어오는 거 보세요. 딱 들어오는 거. 왼쪽 본문 보고 탁 보이는, 풀 수 있는 이런 지문들 정도만 복습할 때 좀 연구를 하시면 지금 좋고 그것도 다음에는 하지 말고. 예. 자, 그 다음 253번 쟁점으로 가시는데 자,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집 하나 보실까요? 요즘 그 보실까요? 여기 어법에 안 맞다고 하는데 어디 가나 보실까요? 예, 손님 들어오실까요? 뭐 이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강의 때 보실까요? 막 얘기 되는데 하여튼 어법에는 안 맞다고 해요.
자,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봅니다. 자, 확정력, 기속력, 법규적 효력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력은 그 모든 소송에 공통되는 효과예요. 뭐 기판력이나 형식적 확정력으로서 불가정력, 실체적 확정력으로 기판력 요 두 가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민소, 형소, 행소 할 때 이제 다 다루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아예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는데 이제 의미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확정력은 심판 관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에요. 심판 관여자. 자, 그래서 내부적 효력이다. 어떤 심판정에 이제 모였던 존재들 안에 적용되는, 그래서 뭐 원고, 피고, 재판소, 예? 법정 요 세 가지에 적용되는 효력인데, 이제 기속력이라는 거는 이제 효력이 넓어져요.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 등에 적용되는 효과입니다. 모든 국가기관 등. 그래서 모든 통치 조직을 구속하는 효력이거든요. 그래서 통치 조직이라고 압축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치 조직 구속력.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규적 효력은 이보다 더 넓은데, 자, 어떤, 결정이 일반적 대세적 효력을 갖는 경우다. 이제 일반 대세. 대세가 뭐예요? 선동주 대세, 헌법 대세 이런 게 아니라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이 말이죠. 그죠?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자, 그래서 요거, 일반 국민까지, 까지입니다. 일반 국민까지, 좀 더 다 보수할 수 있는 말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전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과예요. 전 통치 조직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포함해서 자, 전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과. 그 효과가 갈수록 자꾸 커졌죠, 그죠? 예. 맨 첫 번째 거는 모든 소송에 공통되는 일반적 효과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게 이제 헌법재판의 고유한 특유한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기속력은 헌법재판소에 어떤 결정이 떨어지면 모든 통치기구들이 헌법재판에 참여하지도 않은 통치기구들이 그 결정을 준수하고 앞으로 반복을 하면 안 되는 이런 이제 효과를 받게 되는 걸 얘기해요. 자, 통치조직 구속력. 통치조직이 다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소송에.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규적 효력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만 나오는데, 그 법규범의 위헌 결정이 갖는 효과예요. 법규범의 위헌 결정. 자, 이 법규범은 그 괄호 안에 있는데 그 자체가 속성이 일반 추상성이라는 속성을 가져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수신인과 이런 이상한 규범 수신인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일반 추상성을 가진다, 법규범 이런 속성을 얘기하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법규범은 일반성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나오는 효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대한민국 법치국가 법으로 지배되죠. 모든 국가 운영이 법에 근거해서 이제 운영되는데, 그 법은 살아생전에 전 구성원들을, 대한민국의 전 구성권자를 구속하잖아요. 통치조직이든 국민이든 이런 질서를 법이 이렇게 이제 부여한 기준을 지켜라. 빠짐없이 규율하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폐지되면 어때요? 위헌 선고로 폐지되면 모든 구성권자를 지배하던 어떤 법원칙이 없어지면 모든 구성 분야의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반 국민까지 포함해서 전 구성원, 그 법의 지배를 받던 전 구성원이 그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이런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전 구성원, 통치 조직, 심판 관여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는데, 다만 얘는 어때요? 얘는 모든 결정에 있는 효과가 아니라 법규범에 대한, 법률이나 이런 법규범에 대한 위헌 결정이 갖는 파급 효과, 속성상의 파급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잡혀야 돼요. 자, 요게 개념이 잡혀야 나중에 이제 재심 같은 데 가서 의미 있게 또 작용하는 분야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봤고, 이제 그다음 기속력. 자, 기속력 이제 하나씩 뜯어봅니다. 아까 이제 의미 있는 게 기속력부터 이제 의미가 있고요. 자, 이제 이거는 책으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두 문자 먼저 보이죠? 인권 위기라는 두 문자. 이거 아주 대단한 두 문자입니다, 이거. 에피소드도 있고 막 엄청난데, 요번 시간은 좀 짧아서, 좀 재밌는 에피소드를 전달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바로 들어가죠, 일단. 자, 기속력이란, 헌법재판소 결정이 모든 통치 조직을 구속하는 효과를 말한다.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은 모든 통치 조직.
헌재법은 법률의 위헌 결정부터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에만 기속력을 명시하고 있는데 요거는 넓게 보지 않습니다. 이 기속력이 부여되는 게 좀 특징이 있긴 해요. 요거 설명드리면 좀 머리가 혼란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기속력을 하여튼 확장하지 않고요. 자, 그다음 이제 내려가 보시면 그 내용도 하셔야 됩니다. 헌재가 내린 결정을 모든 국가 조직이 준수하고 반복을 해서는 안 될 의무를 내용으로 갖고 있는데요. 자, 이제 올라가시면 다시 두 문자 인권 위기 상황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문자 외우시고 자,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법률의 위헌 결정이 있죠. 합헌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헌법소원심판의 인용 결정에 기속력이 있고 반대로 헌법소원심판의 기각 결정에는 기속력이 없어요. 명문의 규정에 따르면 확장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줄 다시 가시면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 자, 요거는 보세요.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란 말은 열려 있죠. 그러니까 인용 결정뿐만 아니라 기각 결정도 다 포함됩니다. 위에 씁니다. 인용 플러스 기각이라고 쓰세요. 자, 그 이제 이유는 뭐냐면 이 권한쟁의 심판의 속성부터 아셔야 되는데 권한쟁의 심판은 다른 심판하고 다르게 이 특징이 아주 중요하게 고려되고요. 나중에 이제 권한쟁의 심판 이론에 들어가게 되면 이 특징들로 전부 쟁점 결론이 끝납니다. 자,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권체도 한번 써봅니다. 자, 권한쟁의는 포괄적 확인 소송이다라는 속성을 가져요. 포괄적 확인 소송.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 등이 내 거다, 서로 내 거다 싸우고 있을 때 그때 헌법재판소가 없는 어떤 권한 질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전으로부터 유래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관할권, 그들의 관할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형성의 성격이 전혀 없고 확인하는 의미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 보세요. 확인의 의미가 그 신청인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둘이가 맞붙었잖아요. 분쟁 당사자가 이쪽이죠. 그래서 서로 이 권한이 내 권한이다, 내 권한이다. 서로 싸움 맞붙은 자 중에 누구 하나가 이제 청구를 하고 한 사람은 청구인이 됐고 한 사람은 피청구인이 된 거예요. 한 존재는 그죠? 한 국가기관은 청구인이 되고 다른 이제 관할을 침해한다고 대상이 되면 이제 피청구인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청구를 한 사람의 관점에서 결정을 내려주다 보니까 그 청구인의 청구 내용이 옳다 하면은 인용, 옳지 않다 하면 기각이죠, 그죠? 그러죠? 근데 그 의미는 결국 누가 청구했느냐에 따라서 인용이나 기각으로 이렇게 문헌이 바뀔 수는 있지만은 결국 관할이 바뀌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의 경계선, 이 관할은 이미 헌법이 정해준 관할을 이제 우리 헌재가 확인해 주는 거지, 헌재가 그 관할을 뒤바꾸거나 창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용 결정이든 기각 결정이든 그 결정에 담겨져 있는 관할이 누구 거다라는 거는 공통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용 기각을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구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입법자가. 물론 법 만들 때 다 학자들한테 조언 구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권한쟁의는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의 의미를. 그래 놓으니까 이제 구분 없이 명시된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확인 소송이란 말은 이제 여기다 포인트 두세요. 분쟁 당사자에게 포괄되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분쟁 당사자, 양 당사자에게 공통되는 어떤 경계선을 일러준다. 그래서 자, 분쟁 당사자의 공통되는 경계선의 확인. 예, 이런 의미를 가지다 보니까 뭐 인용의 형식이든 기각의 형식이든 이런 이제 판결 주문의 문헌은 누가 청구를 해왔는가 분쟁 당사자 중에 그에 따라서 이제 주문이 구성될 뿐이지. 그 결국 이제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의미는 양 당사자한테 공통되는 어떤 경계선을 일러주는 의미로 공통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양 당사자에게 공통되는 경계선을 일러준다 이런 의미에서 자, 인용과 기각의 의미 구분이 실적으로 필요 없는 거죠. 네, 요게 그래서 이제 법에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이라고 써져 있고 인용 결정으로 안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용뿐만 아니라 기각을 받았더라도 이제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기속력이 생겨요. 자, 그걸 우리가 두 문자로 인권 위기 잘 외워 놓으시면은 그 두 번째 이제 인권할 때 권이 인용 플러스 기각이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되새기면서 두 문자를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나누는데 요거는 판례가 지금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의의 의미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왜 이런 논점이 있는지. 자, 첫 줄 2번 보세요. 자,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는 국가기관과 지자체로 명시되고 있죠. 국가기관과 지자체. 아까 우리 봤던 거 명문의 규정으로 다 이제 흩어져 있지만 다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는 일단 문헌 자체를 보면 넓은 의미로서 공권력 작용을 하는 모든 기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 헌재의 위헌 결정이 입법권도, 즉 국회의 입법 권한도 구속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자, 입법권 체크하세요. 입법권 기속력의 범위에 드는가? 그게 쟁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쟁점 리스트 제가 강조하는데 헌법적 주제마다 뭐가 쟁점이지? 뭐가 논의 대상이지? 이런 대표적인 그 쟁점의 리스트, 목록이죠. 목록. 쟁점 목록, 리스트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면서 숙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례 문제가 사실관계에 사례 문제가 나왔다. 그걸 막연히 보면서 그냥 내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알아서 툭툭툭 막 기어 나오겠지. 쟁점들이. 그거는 기대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논탈 이런 거 많이 생기잖아. 그죠?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그 사실관계에서 요구되는 쟁점이 되는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 많이 나오는데 그걸 대비하자면 이런 이제 쟁점의 목록이나 쟁점 리스트 같은 것들이 친숙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권, 이제 기속력 이런 거 나오면은 쟁점이 기본적으로 인권 위기 뭐 이런 걸 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주관적, 객관적 범위 논점이 있다. 그게 입법권에도 미치는지 논점. 그 밑에 또 3번에 가면 중요한 결정 이후에도 미치는지 논점. 이 두 가지다. 요런 이제 인식부터 먼저 성립돼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그 본문 내용의 어떤 판례의 내용 이런 것들과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문제 원래는 공부할 때는 그죠? 그래서 이런 리스트와 함께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법권을 기속할 수 있는가? 왜 나올까? 여백이 한번 써보죠. 바로 옆에다가. 자, 법 견해의 변동 이런 것들에 이제 대응한 겁니다. 법 견해. 쉽게 하면 이제 국민들의 법 감정이죠. 국민의 법 감정.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 변동될 수 있잖아요. 법을 이해하는 의미, 그죠? 이런 것들이 다를 수 있어요. 뭐 예전에 간통죄는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얼마 전에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판례 바뀌었지. 예전에 낙태죄도 당연하다 했지만은 위헌 결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세월이 50년, 100년 지나면 국민들의 법의식도 법감정도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민의 법감정 변동 이런 것들에 이제 대응하자면 어때요? 입법부가 헌재가 낙태죄는 위헌이다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100년 지났을 때 국민들이 또 의견이 바뀔 수 있잖아요. 생명 존중 사상들이 막 강조되는 시절이 돼가지고 지금 또 특히 막 인구 절벽 이런 게 문제되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인구 절벽 같은 것들이 막 가시화되기 전에 낙태죄 위헌이 나왔지만은 이게 세월이 한 50년 정도 가지고 진짜 인구 절벽이 문제되는 상태면은 태아의 생명 존중 이런 게 뭐 엄청 더 강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낙태죄 재도입하자. 국민 뭐 그때 그 당시 뭐 인구 절벽이라 한 국민 한 2, 3천만 명이 지금 반밖에 안 되는 인구들이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낙태죄 재도입을 국회에 막 요청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헌재가 100년 전에 50년 전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국회가 법을 못 만든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민의 의지를 제대로 못 받아내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입법권도 기속하는지가 논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이제 나오지만 보지 마시고 자, 이제 헌재 판례로 바로 갑니다. 헌재 판례는 이거는 이제 쟁점으로 나오기 쉽지 않고 객대비 정도만 하시면 돼요. 객대비만. 자, 그래서 이제 아래 보시면 중간쯤에 헌재는 어떤 사건에서 자, 입법자인 국회에게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는 자, 줄로 가봅니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죠. 자, 신중하게 접근 체크해 놓으세요. 네, 주관식으로 이제 사례형이나 기록형에서는 쓸 일이 없고 이제 사례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나온다면 진짜 불이 타요. 진짜 불이 타고 판례가 제대로 없는데 뭘 물어볼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그죠? 예, 논리적으로 아주 탄탄한 이제 판례나 뭐 또 비슷하지만 다른 판례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채점자들이 보면 그 출제자들이 채점 기준을 잡고 변별력을 부여하고 이래가 좋죠. 근데 쓸 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거밖에 없는 판례를 굳이 이 변별력을 가리기 힘든 이런 것들을 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 대비만 하시면 돼요. 객은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판례가 뭐 긍정한다, 부정한다 뭐 이 식으로 오지문 나누는데 긍부하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판단 유보예요. 판단 유보.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시면 이제 객관적 범위는
자, 이제 문제의 의미가 다른데요. 기속력이 결정의 주문에 미치는 건 당연한데요. 이제 주문 말고, 중요한 결정 이유, 즉, 주문에 이르는 중요한 이유에도 미치는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왜 나오는 논점인가 또 여백에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주문은, 그 주문 문장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심판 청구는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 정도만 딱 담기니까 결국 이제 그 기속력, 국가기관들이 지켜야 할 어떤 구속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심판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부당하다 이것만으로는 구획을 잡아내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구체적 기속의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구속을 받는 의미를 확보하자면, 그죠? 자, 확보하자면 그러면은 주문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문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준수하고 반복하지 마라 이런 이제 기점을 잡아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주문에 이르는 중요한 이유 부분을 그 기속력을 부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론을 쓰지 말고 금방 이제 이 문제 의식을 쓰면 돼요. 입법권을 기속하는지 이번 만약에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왔다 치면 불이 타죠. 불이 타지만 이론 준비 안 했는데 이론 쓸 필요 없다니까. 뭘 써야 돼요? 문제의식을 써주면 되죠. 이런 논점은 법적 견해의 변동의 대응 필요성에서 입법권을 기속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이게 이론들의 어떤 그 방향성도 다 잡아준 거예요. 그 자체로. 그리고 또 3번 같은 쟁점도 주문은 너무 단순하여 구체적인 그 기속의 의미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요한 결정 이후에도 기속력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구체적인 기속의 의미 확보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문제식 제기하면 긍정설, 부정설의 이제 그 논의의 출발점 또는 방향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면 충분하거든요. 이론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판례는 자, 키워드 또 체크하죠. 신중하게 접근 또 나왔죠. 똑같죠, 그죠? 판례는 다 판단 유보설입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다. 판단을 유보하였다. 이렇게 이제 쓰면 돼요. 자, 그리고 뭐 검토까지 몰라도 됩니다. 넘어가시고, 이 검토는 아무 때나 써도 돼요. 아무 때나 써도 돼.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죠? 판례 결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는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한번 복습할 때 제 검토를 읽어두시면 문제의식 자체가 검토의 결과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심의 허용 여부에 들어가는데 이 재심은, 이제 들어가지 말고요. 자, 그 전에 이제, 보자. 자, 재심. 요것만 밝히고 일단 쉬겠습니다. 자, 재심은 아까 가처분하고 다르게 우리 현재가 재심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까요? 좀 소극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까요? 헌재, 반대,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소극설. 왜냐하면 재심은 이제 비상불복 절차로서 헌재가 내린 종국 결정을 다시 한 번 더 다루는 절차다 보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피곤해요. 빨리 이 사건 단락 짓고 다음 사건으로 집중하고 휴가 기간도 보장받아야 되는데 또 달라 끝낸 거를 그러면 이제 심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현재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건들도 아주 엄격하게 나오고 또 우리 명문의 규정은 이제 태도가 좀 다른데 일단 우리 하나 더 생각해 보죠. 헌법재판은 신급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이 1심, 2심, 3심 나눠져 있나요? 안 나눠져 있죠. 헌법재판은 우리 국회가 애초에 헌재법을 만들 때도 단심제로 만들었어요. 헌법재판 단심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심제를 취지를 고려해서 우리 국회법에 가면 재심제도가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단심제 취지를 고려해서 자, 여기 그 정도 할까요? 명문의 규정이 이제 없는데요. 자, 헌법재판의 단심제 고려. 네, 그래서 헌법재판을 이제 단심제로 구성을 하면서 재심도 이제 규정을 안 뒀거든요. 그런데 우리 헌재는 어떻게든 국민들의 어떤 권리 구제나 국민들의 살림을 제대로 돌봐주고자 예외를 편성합니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은 어떻게든 억울함을 최소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 보장을 위해서 예외를 허용하는데 자, 그래서 개별 허용설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국민들의 재판 청구권 자, 보장의 취지. 이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개별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좀 허용하려고 해요. 그 이제 개별적인 케이스를 이제 밑에 허용 조건 마지막 파트에서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이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알아야 될 게 재심은 헌재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거다.
그죠? 가처분하고 다르게. 그 다음에 헌법재판은 단심제라는 취지에서 재심제도를 안 뒀지만 국민을 위해서 우리 헌재가 보장을 한다. 자, 이 재판 조건 나중에 우리 본문의 저 앞쪽 가면 배울 텐데 이 재판 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유형이 헌법재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헌재가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재판 청구권의 한 내용이 된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 청구권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헌재가 좀 제한적으로 긍정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안 드리면 이제 15분 휴식하도록 하죠.